여러분, 만약 아오지 탄광에 갇혔다면 탈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충격적이게도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개미 한 마리도 살아나오기 힘들다는 그곳에서 무려 5명의 일가족이 연기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전부 생포하여 내 눈앞에서 처단하라. 광기에 휩싸인 김씨 정권이 명령을 내렸지만 그들의 행방은 아직까지 묘연한 상황입니다. 오직 죽음만이 탈출구라 믿었던 절망의 땅에서 그들은 과연 어떤 방법을 사용해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으며 자유를 찾은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감동 스튜디오에서만 들을 수 있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탈북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저는 강선희입니다. 북한의 아오지 탄광이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군 포로와 정치범들이 추방되는 북한 유배지 중에서도 최고로 악명 높은 곳이죠. 검은 연기와 흙먼지가 하루 종일 하늘을 덮고 굴 속에서는 매일같이 사람의 신음소리가 메아리치던 곳. 바로 그 지옥 같은 땅에서 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제가 아오지로 끌려갔냐고요? 아니요. 저는 그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16년 가까이 그곳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자랐어요. 갓난아기 울음소리마저 검은 석탄먼지에 삼켜지던 곳, 아오지가 제 고향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집안이 그런 곳에서 가족을 꾸리게 되었는지 궁금하시겠죠? 저희 할아버지는 원래 유복하고 덕망 높은 집안의 장남이셨습니다. 일본 메이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셨어요. 그 시절엔 정말 드물고 자랑스러운 일이었죠. 할아버지는 귀국 후 해방된 조선에서 남북이 하나 된 통일 국가를 건설하는데 배운 지식을 바치고 싶어 하셨습니다. 교육을 통해 백성들을 깨우치고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고자 하셨던 거죠. 하지만 1948년 남북이 각각 다른 정부를 세우며 분단이 되어버리자 할아버지는 김일성의 북한 단독 정권 수립을 강력히 반대하셨던 겁니다. 이후 저희 가족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그게 죄가 된 거죠. 할아버지 형제들은 위험을 눈치채고 서둘러 월남길에 올랐습니다. 할아버지도 가족을 데리고 함께 떠나려 했지만 하루 늦었어요. 형제들이 두만강을 건널 때 할아버지는 보위부에 붙잡히셨던 거죠. 불과 하루 차이로 생사가 갈린 겁니다. 형제들은 자유를 찾았지만 할아버지만 홀로 남아 특별 감시를 받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보위부원들이 들이닥쳐 오늘은 뭐 했나, 누구를 만났나 캐묻고 다녔어요. 그러던 중 6.25 전쟁이 터지기 직전 김일성이 위험 인물들을 미리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반역자라는 누명을 쓰고 공개 처형장으로 끌려가셨습니다. 나라를 사랑했던 죄로 죽임을 당하신 거죠. 총살 소리에 땅이 울리던 순간 한 집안의 희망이 함께 묻혔습니다. 그때 18살이었던 아버지는 어머니 손을 꽉 잡고 그 끔찍한 광경을 지켜봐야 했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 넘어지셨죠. 그날 이후 저희 집안은 반동분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재산은 하루아침에 몰수당했고 아버지와 할머니는 짐짝처럼 기차에 실려 아오지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겨우 19살이었어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아버지는 어머니를 만나셨습니다. 어머니도 반동분자 집안 출신이셨거든요. 둘 다 가족을 잃고 홀로 남은 처지였죠. 캄캄한 탄광에서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며 의지하게 되셨어요. 우리라도 살아남아야 한다며 서로를 붙잡고 버티셨던 거죠. 그렇게 절망 속에서 피어난 사랑으로 언니, 저, 남동생, 세 남매를 낳으셨습니다. 저희 3남매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반동 집안 자식들아, 너희는 평생 죄를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 보위부원들은 저희를 볼 때마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5살도 안 된 아이에게요. 저는 그때 반동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지만 나쁜 것이라는 건 알았어요. 어른들의 눈빛이 차가웠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북한 체제에 대한 반감을 여지없이 드러내셨습니다.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나는 한평생을 김부자들에게 도둑 맞았다. 그 소리는 어린 제 가슴에 모처럼 박혔어요. 저희가 지내던 지역은 반동분자 중에서도 핵심 반동분자들이 밀집되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핵심 반동분자 집합소라 불렸죠. 아이러니하게도 학교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만세를 외치며 사상교육을 받고 집에서는 아버지가 김씨 일가를 대놓고 욕하는 걸 들으며 자랐습니다.
김일성이가 뭐가 위대해? 사람을 개돼지보다 못하게 만드는 놈이 위대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어요. 저희는 이런 이중교육을 받으며 자란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걸 집에서는 반대로 들으니 머릿속이 어떻게 됐을지 상상이나 되시나요? 그런데 무엇보다 잔혹한 건 아오지의 아이들은 어린 나이부터 공개 처형을 강제로 봐야 했다는 겁니다. 끔찍한 장면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쳐야 했습니다. 반역자는 이렇게 된다는 걸 각인시키려는 쇼였죠. 처음 공개 처형을 본 건 7살 때였어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광장에 나가야 했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놈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독한 반역자다. 보위부원이 확성기로 소리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뭔지 몰랐습니다. 그냥 무서운 연극인 줄 알았거든요. 저도 따라서 손을 마주쳤지만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어머니 치마를 꽉 잡았습니다. 그게 죽음이라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왜 사람을 죽여요? 어머니는 한참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나쁜 사람이니까 죽이는 거야. 너는 나쁜 사람 되면 안 된다. 절대로. 하지만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학교에서는 인민을 사랑하라고 배우는데 실제로는 인민을 죽이고 있었거든요. 집에서는 아버지가 김씨 일가가 진짜 나쁜 놈들이라고 하시는데 학교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이라고 가르쳤어요. 어떤 게 진실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였죠. 그렇게 저는 두 개의 세계 사이에서 공포와 혼란 속에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누가 죽을까, 우리 아버지는 괜찮을까 하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아버지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오늘 잡혀갈까봐 두려웠거든요. 아버지도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가끔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언젠가는 이 지옥에서 벗어날 날이 올 거다. 할아버지가 꿈꿨던 자유로운 조선을 우리가 찾을 거야. 그때만 해도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아오지가 제게는 세상의 전부였으니까요. 아오지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야말로 지옥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부모가 일하는 곳에 자녀도 무조건 같은 노역에 동원되는 곳이었어요. 선택권 같은 건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었죠. 여자라고 봐주는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남녀 구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언니 선아는 겨우 16살의 아버지를 따라 탄광으로 끌려가 노동을 시작해야 했어요. 한창 꾸미기 좋아할 꽃다운 나이의 소녀가 말이죠. 다른 나라 같으면 학교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공부할 나이인데 저희 언니는 곡괭이를 들어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집을 나가 밤늦게까지 굶주린 몸으로 곡괭이질을 했습니다. 언니의 어린 손은 금세 피투성이가 됐고 굳은 살이 박혔어요. 처음 며칠은 아파서 울기도 했지만 곧 눈물 날 힘도 없어졌어요. 굴속은 축축한 어둠뿐이었습니다. 희미한 후레쉬 불빛 아래에서 서로의 얼굴조차 알아보기 힘들었죠. 아버지와 언니는 집에 돌아올 때마다 온몸이 검은 석탄가루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얼굴도 몸도 새까맣게 변해서 처음엔 언니인지 알아보기도 힘들었거든요. 그런 언니를 보면서 저는 나도 곧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더욱 끔찍한 건 지하 갱도의 상태였습니다. 집안은 썩은 목재로 받쳐져 있어서 언제 무너져 매몰돼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뚝뚝 하고 목재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혹시 오늘 자신이 매몰될까 봐서요. 그 순간만큼은 곡괭이 소리도 멈췄어요. 실제로 매달 수십 명이 깔려 죽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못했거든요. 시신을 수습해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돌과 흙으로 덮어버리고 끝이었죠. 살아남은 사람들은 동료의 시신을 밟고 지나가면서도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매일 스스로 무덤을 파는 기분으로 곡괭이를 휘둘러야 했어요. 언니는 그런 현장을 수없이 봤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는 걸 보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집에 돌아와서 먹는 풀죽 한 그릇이 하루의 첫 끼였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아침부터 밤까지 중노동을 하고서야 겨우 풀죽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쌀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옥수수 껍질이나 나무 껍질을 갈아 넣은 죽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제대로 끓여지지 않아서 설익은 채로 먹어야 했어요. 아오지에서는 월급이란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풀죽을 주는 거였어요. 너희는 살려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는 게 간부들의 말이었죠.
아오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석탄을 캐내는 도구로 취급됐고 다치거나 병들면 언제든지 버려졌어요. 한 사람의 목숨이 삽한 자루보다도 하찮았습니다. 실제로 간부들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너희들은 삽보다 못하다. 삽은 부러져도 고칠 수 있지만 너희는 죽으면 끝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사라졌어요. 정말 자신이 물건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미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아오지의 삶이 더 깊은 절망으로 떨어지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1994년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 체제로 넘어가자 고난의 행군이라는 참혹한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때까지도 겨우 버텨왔는데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요. 식량난은 더욱 심해져서 전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아오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타격을 입었어요. 이미 밑바닥이었는데 더 밑으로 떨어질 곳이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죠. 노동자들이 급속도로 굶어 죽어나갔습니다.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시신은 흔한 풍경이 됐어요. 처음에는 충격적이었지만 나중에는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감정이 무뎌진 거죠. 탄광 입구에는 매일 시신이 들것에 실려 나왔고 동네 사람들은 눈물도 흘리지 못한 채 담담히 바라봤어요. 그 들것에 실린 시신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 복 많다. 이제 고생 끝났네. 그만큼 살아있는 것 자체가 악몽이었던 거죠. 내일은 내 차례일지도 모른다는 체념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랬거든요. 오늘 멀쩡히 일하던 사람이 내일 아침에는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굶어서 쓰러진 거죠. 어린 저희 눈에 비친 어른들의 얼굴은 이미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공허하게 퀭한 눈동자, 생기를 잃은 표정은 마치 걸어 다니는 시체 같았습니다. 희망도 미래도 없는 그 눈빛은 어린 제 마음에 지울 수 없는 공포로 새겨졌어요. 저도 언젠가 저런 눈빛을 갖게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현실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곳이냐? 이게 나라냐? 매일 밤 이런 말을 하시면서 주먹을 불끈 쥐셨어요. 아직도 그때를 떠올리면 죽음으로 가득 찬 마을에서 풍기던 악취가 코끝에 맴돕니다. 아오지가 세상의 전부라고 알고 있던 어린 저는 그저 매일을 버티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죽지 않고 무사하기를 매일 기도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굶주림이 인간을 어디까지 추락시키는지 알게 되는 사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단짝 친구 미양이가 저에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이야, 우리 엄마 곧 굶어 죽을 것 같아. 아이의 목소리엔 체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15살짜리 아이가 할 말이 아니었죠. 미양이 부모님은 원래 금슬이 좋기로 소문이 나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아오지에서 보기 드문 화목한 가정이었죠. 아버지는 미양이를 무척 예뻐하셨고 무엇보다 미양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습니다. 그런 집안마저 굶주림 앞에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어렵게 구한 옥수수죽 한 그릇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서 미양이 어머니께 드려라. 저는 옥수수죽을 들고 미양이네 집을 찾아갔죠. 미양이네 집 문을 열자 쾌쾌한 냄새와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방 안은 너무 어두워서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눈이 익숙해지자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미양이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비명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겨우 참았어요. 해골처럼 앙상해져 숨만 겨우 붙어 있으셨거든요. 아주머니, 저예요. 선이에요. 제가 부르자 미양이 어머니가 겨우 눈을 뜨셨습니다. 눈동자는 깊숙이 들어가 있었고 볼은 완전히 꺼져 있었어요. 미라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를 알아보시고 희미한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저는 옥수수죽 한 숟가락을 떠서 조심스럽게 어머니 입에 넣어드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미양이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내쉬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숟가락이 입에 닿기도 전에 말이죠. 눈을 감을 겨를 조차 없는 허망한 죽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만약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미양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방금 아내가 눈앞에서 숨을 거뒀는데 미양이 아버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대신 아내의 시신은 외면한 채 두 눈을 번뜩이며 제가 들고 온 옥수수죽 그릇을 낚아채셨습니다. 그리고 개걸스럽게 퍼먹기 시작했어요.
죽은 아내는 안중에도 없고 끓는 위장이 먼저였던 거죠. 그 모습을 본 미양이가 아버지라고 소리쳤지만 듣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그릇을 핥아가며 마지막 한 방울까지 먹어치우셨습니다. 그 광경은 어린 제 가슴을 철퇴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굶주림이 인간의 모든 감정을, 모든 도덕을, 모든 사랑을 집어삼켜버린 거였죠.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비참한 게 굶어 죽는 거구나. 그때 저는 뼈저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인간이 짐승보다 못해지는 순간을 직접 목격한 거였습니다. 미양이는 구석에서 작은 목소리로 흐느꼈어요. 엄마, 엄마.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그릇을 핥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미양이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이 사실을 아버지께 전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 개만도 못한 정권 때문에 인간답게 죽지도 못하는 거냐. 아버지는 주먹을 벽에 내리치셨어요. 고난의 행군이 오랜 기간 지속되며 인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정권은 식량을 배급해 굶주림을 해결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인민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며 공포 정치를 강화했어요. 정권에 불만 있는 자들은 반동분자다. 모조리 처형에 처한다는 게 북한 체제의 방식이었죠.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핵 개발에만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인민의 생명보다 권력 유지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 현실을 알게 된 아버지의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북한 인민들은 악몽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도 악몽인 줄도 모른다. 하루 빨리 떠나자. 평생 마음속에서만 불태웠던 탈북이라는 계획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거죠. 미양이 어머니의 죽음은 저희 가족에게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도 똑같이 굶어 죽을 거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날 밤 부모님은 진지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저희 삼남매는 잠든 척하면서 몰래 들었어요. 앞으로 탈북자가 늘어나면 감시는 더 심해질 수 있어. 그 전에 우리 가족이 가장 먼저 떠나야 해.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며 사는 것보다는 목숨을 걸고라도 자유를 찾겠다는 의지였죠. 어머니는 한참 침묵하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당신이 결정한 대로 해요.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고 떠나다 죽어도 죽는 거라면. 그때부터 저희 집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어요. 아버지는 매일 밤 탈북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셨고 어머니는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가 살던 아오지는 함경북도 끝자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남한으로의 탈북을 막기 위해 외진 구석에 가둔 것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집에서 두만강과 강 건너 중국 마을 불빛이 보일 정도로 가까웠어요. 오히려 탈출이 쉬운 위치였죠. 아버지는 한 달 동안 매일 밤 두만강 경로를 정찰하셨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탄광에서 일하시고 밤이 되면 슬그머니 집을 나가 강가를 살피셨어요. 경비 군인들과 친분을 쌓으며 초소의 교대 시간을 분 단위로 외우시고 경비 군인들의 순찰 패턴을 머릿속에 새기셨죠. 담배 한 갑, 술 한 병씩 뇌물을 찔러가며 그들의 경계심을 풀어놓으셨어요. 아, 강명철 동무. 오늘도 산책하러 나왔어. 하며 반갑게 인사할 정도가 되었죠. 때로는 제 언니 선아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쁜 언니에게 노래를 부르게 해서 군인들의 마음을 녹이셨어요. 언니가 웃으면서 아리랑 한 소절을 부르면 젊은 군인들은 금세 얼굴이 풀어졌습니다. 그들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평범한 청년들이었거든요. 군인들이 웃고 방심할 때 아버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철조망 허술한 부분은 없는지, 두만강 어느 구간이 가장 얕은지, 위급사항 시 숨어있을 만한 곳은 어디 있는지 모든 걸 파악하셨습니다. 선아야,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알겠지.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린 마음에도 뭔가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믿고 따랐죠. 탈북 전날 밤, 아버지는 가족에게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내일 우리 가족 모두 떠난다. 반대하는 사람은 그냥 두고 간다. 방 안 공기는 숨조차 막힐 만큼 무거웠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탈북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단지 이 끔찍한 곳을 떠난다는 것만 알고 있었죠. 다음 날 오후 5시,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5식구는 평소처럼 행동하다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두만강까지는 걸어서 2시간이었습니다. 그 2시간이 평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군 초소 2곳을 지나야 했는데 아버지가 미리 식량을 구하러 간다는 핑계로 뇌물을 찔러둔 덕에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강동무.
오늘은 가족들이 다 출동하는군. 경비병이 웃으며 인사했어요. 아버지도 태연하게 네, 아이들도 컸으니 이제 도와야죠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 가족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혹시 누군가 의심할까봐 온몸이 떨렸습니다. 특히 어린 남동생 선호는 무서워서 어머니 치마를 꽉 잡고 있었어요. 두만강 앞 마지막 초소에 도착했을 때 산속에 몸을 숨기고 교대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9시 50분, 드디어 경계가 가장 허술해지는 순간이 왔어요. 아버지가 그동안 관찰한 대로 경비병들이 교대를 하면서 잠깐 공백이 생긴 거였죠. 지금이다. 아버지의 작은 신호에 가족은 두만강 바로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두만강을 마주하자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물살은 귀를 찢는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보았던 공개 처형 장면들과 가족들의 모습이 겹쳐 떠올랐어요. 강물이 저와 가족을 집어삼키려는 것만 같았어요. 겁에 질린 저는 눈물을 삼키며 외쳤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위대한 장군님을 버리고 갑니까? 사회주의를 어떻게 배신합니까? 곁에 있던 남동생 선호도 떼를 썼어요. 돌아가서 수령님 초상화라도 가져와요. 그때까지도 저희는 세뇌교육에 완전히 물들어 있었던 거죠. 장군님을 버리고 간다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비록 굶어 죽을 것 같아도 조국을 떠나는 건 배신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오지에서 태어나 자랐으니 두만강 너머의 세상을 몰라서 그런다. 저 강 건너에는 새로운 세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먼저 강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어요. 그 모습을 보던 어머니도 나는 너희 아버지 없이 못 산다라며 아버지를 따라 강물로 들어가셨습니다. 부부의 사랑이 죽음의 두려움보다 강했던 거죠. 그제서야 저희 세 남매는 눈물을 삼킨 채 부모의 뒤를 쫓아 강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날 밤 보름달은 칠흑 같은 하늘 위에서 너무나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은빛 칼날처럼 번쩍였고 저희는 무대 위에 선 죄수처럼 발각될까 온몸이 떨려왔어요. 숨소리조차 적들에게 들릴까 두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달빛을 가려버리더니 짙은 안개가 순식간에 강 위를 뒤덮었습니다. 강을 건너는 5 식구의 모습을 완전히 숨겨주었죠. 저는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억울하게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걸까? 저희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듯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강을 건넜어요. 물은 생각보다 깊지 않았고 발끝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마침내 두만강을 극적으로 넘어 자유의 땅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 순간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드디어 그 끔찍한 아오지를 벗어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모험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저희 가족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산속으로 들어가 불을 피웠습니다. 모닥불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얼어붙은 몸을 녹이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잠시 뒤 믿기 힘든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길거리에 빵이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포장지도 뜯지 않은 빵이 길바닥에 그대로 버려져 있었던 거예요. 아오지에서는 나무 껍질을 갈아 죽을 쑤어 먹는 것도 찾기 힘들어 귀했는데 말이에요. 저는 그 빵을 주워들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부드럽고 냄새를 맡아보니 고소한 향이 났어요. 아오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음식이었죠. 그때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선에서 왔습니까? 한마디가 저희 등골을 서늘하게 했어요. 순간 저희 가족을 찾는 사람에게 들켰다고 생각했거든요. 신고당하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진맥진한 몸은 더는 움직일 힘이 없었고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앙상한 저희 3남매를 차례대로 훑어보더니 자신의 차로 이동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분은 리춘성이라는 조선족이셨어요. 운전기사로 일했는데 몇 번 탈북민들을 도와준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 집은 안전해요. 리춘성 아저씨의 집에 도착해 저희 세 남매는 태어나 처음으로 샴푸로 머리를 감았어요. 하얀 거품이 흘러내리자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과 눈물이 함께 터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깨끗해진 얼굴, 윤기나는 머리카락, 몸이 이렇게 깨끗해질 수 있구나 싶었죠. 화장실에서 본 변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는 세수통으로 착각해서 돌아가며 변기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리춘성 아저씨가 보시고 웃으시면서 변기의 용도를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지만
다 같이 웃음이 터졌습니다. 잠시 후 상상도 못할 광경이 펼쳐졌어요. 흰 쌀밥과 돼지고기가 상에 올랐습니다. 아오지에서는 1년에 한 번도 맛보기 힘든 고기였어요. 그것도 큼직큼직하게 썬 돼지고기가 접시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독을 탄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잠시 들었지만 배고픔이 모든 걱정을 날려버렸어요. 저희는 허겁지겁 먹어치웠습니다. 영양실조로 눈빛이 흐려진 아이들이 밥을 입에 넣자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이게 쌀밥이야? 남동생 선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 선아는 고기 한 점을 입에 넣고는 눈을 감고 씹고 있었어요. 꿈은 아니겠지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진짜 충격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집에서 키우는 개가 남은 흰 쌀밥에 돼지고기를 섞어 먹고 있었고 옆에서는 닭들이 옥수수를 배불리 쪼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본 저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린 개, 닭만도 못하게 살았구나. 옆집 나라는 개가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있었어. 여기 동물만큼이라도 먹을 게 있었으면 탈북 안 했겠다. 제 몸은 분노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불과 며칠 전 두만강 앞에서 사회주의를 배신할 수 없다고 외치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단 3일 만에 제가 지금까지 세뇌교육받은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처참히 깨달았어요. 위대한 장군님이 저희를 잘 돌봐주신다고 배웠는데 개만도 못하게 살게 하셨네. 제가 중얼거리자 리춘성 아저씨가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처음으로 배불리 먹고 잠들었어요. 푹신한 이불, 따뜻한 방. 아오지에서는 상상도 못할 대접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희는 중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온갖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식당 일을, 언니와 저는 식모 일을 전전했어요. 하루 종일 일해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밥은 굶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중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중국어를 공부하라고 알려주셨어요. 저는 언어에 재능이 있어서 9개월 만에 중국인처럼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모를 정도였어요. 너 정말 조선족 아니야? 하고 물어볼 정도였죠. 그렇게 1년 동안 5가족이 밤낮으로 일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교회의 도움도 받아 모은 돈으로 작은 배를 구입했어요. 한국과 가장 가까운 위해라는 지역으로 가서 해상으로 한국에 가는 목표를 세웠거든요. 바다를 건너 중간쯤 가면 남조선 해경이 발견해 줄 거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그 말을 믿고 배를 타고 바다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구입한 배는 고장이 나 있었어요. 사기를 당했던 겁니다. 항해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배에 물이 차면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물이 들어와요. 제가 소리쳤어요. 가족이 모두 나서서 물을 퍼내도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배는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멈춰섰어요. 엔진도 꺼져버렸죠. 설상가상으로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산처럼 솟은 파도가 작은 배를 여러 차례 집어삼켰고 저희는 젖은 인형처럼 이리저리 내동댕이 쳐졌어요. 차가운 물살이 살을 찢는 듯했고 손발은 점점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죽는구나 하고 중얼거리셨어요. 아버지는 미안하다. 내가 괜히 탈북하자고 해서 하며 자책하셨죠. 저도 죽음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원망하며 마지막을 기다렸습니다. 신은 우리를 버렸어.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태어나 보니 아오지였을까? 왜 평생 죄인처럼 손가락질 당하고 살아야 했는지. 죽일 거면 차라리 땅에서 죽이지. 왜 바다 한가운데서. 그때 남동생 선호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절규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배 위엔 절망만 가득했고 그 울부짖음은 바다를 갈라놓듯 메아리쳤어요. 저는 헛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넓은 바다에서 누가 저희 소리를 들겠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기잡이 배 한 척이 나타나 커다란 그물을 바다에 던진 거예요. 사람이 있다. 그 배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그물을 붙잡고 극적으로 끌려 올려졌어요. 단 1시간만 늦었어도 작은 배와 함께 심연 속에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두만강에서 달빛을 가려주던 구름처럼 이번에도 하늘이 저희를 살려주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과연 이 고비가 마지막일까? 시련이 기다리고 있진 않을까? 제 걱정과 달리 고기잡이 배는 무사히 육지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곧 단속이 강화되고 저희 가족은 남쪽으로 숨어들어야 했어요.
중국 공안들의 눈을 피해 계속 도망 다녀야 했거든요. 윈난성을 거쳐 미얀마 국경을 넘어가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큰 착각이었어요. 미얀마 국경을 넘던 그 순간 현지 공안에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 사방에서 공안들이 달려들면서 저희를 덮쳤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도망쳤어요. 하지만 부모님과 언니 선화, 남동생 선호는 속수무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순간 들려오던 가족의 절규는 귀를 찢는 비명 같았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계속 뛰어야 했어요. 뒤돌아보면 저도 잡힐 테니까요. 가족과 헤어진 그 순간의 절망감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17살짜리 소녀가 혼자 낯선 땅에 버려진 거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말이죠. 언어도 통하지 않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미얀마 도시를 헤매며 가족의 행방을 수소문했어요. 중국어를 할 수 있는 덕분에 현지 중국인들에게 물어봤죠. 혹시 조선 사람들이 잡혀간 거 못 봤어요? 하지만 대부분 고개를 저으며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중국인 상인이 저를 불쌍히 여겨 알려줬어요. 어제 조선 사람 4명이 이민국 수용시설로 끌려갔다더라. 마침내 가족들이 갇혀있는 장소를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이민국 수용시설에 면회를 가려면 돈이 필요했는데 제게는 한 푼도 없었거든요. 저는 한인교회를 찾아가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이 북송되면 모두 죽어요. 교회 목사님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어린아이가 어쩌다 혼자 그분의 도움으로 일본에 있는 큰아버지에게도 연락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큰아버지는 할아버지, 형제 중 한 분이셨거든요. 선이야, 정말 내가 맞느냐? 명철이 딸이 맞느냐? 큰아버지는 전화 너머로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수십 년 만에 가족 소식을 듣게 된 거였죠. 그렇게 한인교회와 큰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겨우 구한 돈으로 저는 이민국 국장에게 매일같이 현금과 담배를 뇌물로 갖다 바쳤습니다. 체류비는 교회에서 주는 푼돈과 현지 한인들이 도와주는 작은 돈으로 버텨야 했죠. 그 한 달이 정말 길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가족들이 북송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부터 들었습니다. 밤에는 혼자 울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절망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처음으로 아버지와 면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민국 철창 너머로 아버지를 봤을 때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한 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으셨거든요. 아버지는 저를 보고 무너져 오열하셨어요. 선이야, 정말 너구나. 아버지는 제가 죽었거나 혼자 한국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나머지 가족은 북송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괜히 탈북하자고 해서 결국 가족을 다 죽이는구나. 가족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아버지를 갉아먹고 있었어요. 아버지와의 면회 후 이민국 국장은 마치 선심 쓰듯 말했습니다. 석방비를 내면 풀어주겠다. 한국 돈 500만 원, 가족당 100만 원씩에 저 자신의 몫까지 지불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제 수중에는 한 달 동안 뇌물과 체류비로 쓰고 남은 돈 5만 원뿐이었어요. 남은 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어요. 한 달 동안의 발버둥이 허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17살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절망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40대로 보이는 외국인 남성이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한 달 전 미얀마에 처음 왔을 때 스쳐 지나간 얼굴이었습니다. 은퇴하고 동남아로 여행 온 호주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당신 한 달 전에도 여기 있지 않았나요? 그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현지인도 아닌데 한 달 동안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이상해 보였나 봅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대화를 나눴어요. 네, 맞아요. 가족들이 이민국 수용시설에 갇혀 있거든요. 상황을 설명하자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북한에서 목숨 걸고 탈출한 가족이 북송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호주에서 온 남성은 잠시 말이 없더니 깊은 숨을 내쉰 뒤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 돈을 내주겠소. 저는 처음에 제 귀를 의심했어요. 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처음 본 사람을 위해 내준다니요. 정말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계속 물었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가족의 생명이 걸린 문제잖아요. 당연히 도와야죠. 그는 저와 함께 수용시설로 가서 석방 동의서에 직접 서명까지 해주었습니다. 잉크가 종이에 번지는 순간
철창 속 가족의 운명도 함께 풀려났어요. 다시 한번 기적이 일어난 거였어요. 크고 작은 기적들이 모여 아오지를 탈출한 지 3년 만에 비로소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땅을 박차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비행기 속에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두만강의 강물, 바다의 파도, 그리고 미얀마 감옥의 철창까지 온갖 죽음의 그림자를 뚫고 이 자리에 도달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천사 같은 은인을 만나 가족 모두 살 수 있게 된 기적이 감사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언젠가 꼭 이 은혜를 갚겠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꾼 또 다른 출발점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 가족은 국정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곳에서 5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집요한 신문이 이어졌어요. 왜 탈북했는가? 누구와 접촉했는가? 난파 간첩이 아닌가? 수십 장의 문서 작성, 반복되는 진술, 때론 거짓말 탐지기까지 거쳐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또 다른 조사기관에 끌려온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며칠이고 이어지는 조사 동안 작은 방 안은 늘 긴장감으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혹여 말실수라도 하면 다시 북송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그 집요한 추궁 속에서도 그들은 끝내 선을 지켰다는 점이었습니다. 굶주려 앙상한 저희들을 위해 새끼 밥을 꼬박꼬박 챙겨줬어요. 북한에선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습니다. 조사받으면서도 밥을 준다니. 이게 나라다운 나라구나. 가족은 그저 밥 한 끼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북한에서는 감옥에 들어가면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이는데 여기서는 조사받는 사람에게도 따뜻한 밥을 주는 거였죠. 국정원 조사관들의 태도도 전혀 달랐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한 조사관이 따뜻하게 말해주었어요. 권력기관의 위로를 받으니 쏟아지는 눈물을 겨우 참아냈습니다. 국정원 조사를 마친 뒤 가족은 하나원이라는 이름의 교육시설로 옮겨졌습니다. 탈북민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3개월 과정이었어요. 그곳에서 처음 배운 것은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절차들이었습니다. 지하철 타는 법부터 시작해서 전자레인지와 세탁기 사용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어요. 저희 3남매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교과서를 펴고 수업을 받았습니다. 부모님들은 심리치료와 직업교육을 받으며 사회 적응을 준비했어요. 북한에선 상상도 못하던 풍경이었습니다. 배급표 대신 현금을 쓰는 법을 배우고 권력자 이름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따르는 사회를 이해해야 했어요. 여긴 단일 정권이 독단적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강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충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저희를 어떻게 대했느냐는 거였어요. 항상 존댓말로 대해주고 인격체로 인정해주는 거였죠. 북한에서는 평생 죄인 취급받았는데 말이에요. 마침내 3개월 과정을 마친 가족은 정착 지원금을 받아 손에 쥐었습니다. 북한에선 평생 가져본 적 없는 돈이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그 순간 비로소 자유의 땅에 섰다는 실감이 온몸에 밀려왔습니다. 지원받아 들어가게 된 임대 아파트도 경이로웠어요. 화장실 문을 열자 변기가 떡하니 놓여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처음 봤을 때 변기물로 신나게 세수했던 기억이 떠올라 웃음이 났어요. 가스레인지에 불이 번쩍 켜지자 언니 선아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폭탄 아니야? 불길을 두려워해 냄비를 올리기도 전에 숨부터 죽였어요. 북한에서는 가스레인지 같은 주방 도구는 구경도 못 해봤거든요. 엘리베이터라는 신문물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보도 듣도 못했던 거였거든요. 자동차는커녕 자전거를 타본 적도 없었고 갱도 아래를 내려갈 때에도 걸어가는 걸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로 몸으로 모든 걸 해냈던 저희였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버튼 하나 누르자 철문이 스르르 열렸다 닫히고 10층 이상도 단번에 올라갔어요. 처음 탔을 때 남동생 선호는 문이 닫히는 소리에 기겁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위로 올라가자 내려달라며 발버둥 쳤어요. 선호야, 괜찮다. 이게 엘리베이터라는 거야. 아버지가 달래셨지만 선호는 한참 동안 떨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신문물에 온 가족이 우왕좌왕하던 그날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놀라움 속에서 다 같이 배꼽 잡고 웃으며 긴장감을 털어내는 하루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희에게 해준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조사기관에서도 인간답게 대해주고 교육받을 기회를 주고 집까지 마련해주고
심지어 돈까지 주면서 새 출발을 도와준 거예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한국에서 정착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쯤 아오지 탄광에서 최초로 온 가족이 함께 탈출했다는 사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언론은 저희를 찾았고 라디오와 신문에 익명으로 사연이 실렸어요. 세상은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와 눈물을 함께 흘렸습니다. 정신없는 와중에 제 마음속엔 미얀마에서 저희를 구해준 그 천사 같은 외국인이 늘 자리하고 있었어요. 이름도 정확한 나이도 확인하지 않은 게 한이 되었어요. 언젠가 꼭 감사 인사를 전해야 했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저는 다시 새로운 언어, 영어에 매달렸어요. 6개월 만에 일상 영어 정도는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광고를 내고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어요. 그러자 우리 아빠 같아요. 우리 남편 아닌가요와 같은 수많은 연락을 받았지만 정작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애타는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지 1년, 저는 그 사람에게 닿길 바라는 마음에 용기 내어 얼굴을 공개하고 국제 강연 무대에 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오지 탄광에서 태어나 5가족이 역사상 처음으로 아오지에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북한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존엄조차 지켜주지 않는 참혹한 곳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청중은 숨죽이다 폭발적인 박수를 쏟아냈어요. 저는 아오지의 영웅이라고 불렸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명강의로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호주에서 한 남자가 우연히 유튜브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바로 미얀마에서 도움을 준 윌 터너 씨였어요. 미얀마에서 도와줬던 그 소녀가 결국 살아서 한국에 도착했구나. 방송국의 도움으로 기적처럼 윌 터너 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저는 가슴 벅찬 마음을 안고 생명의 은인을 만나기 위해 호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드디어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과 떨림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가슴 벅찬 마음을 안고 호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 절망적인 순간을 떠올렸어요.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17살 소녀가 드디어 생명의 은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러 가는 거였으니까요. 설렘과 감격이 동시에 밀려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호주 공항 게이트가 열리자 그곳에 그동안 애타게 찾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윌 터너 씨는 두 팔을 벌리며 천천히 다가왔어요. 다행히 살아있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떨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달려가 그 품에 안겼어요. 호주에서 윌 터너 씨와의 재회한 내용은 순식간에 전 세계 언론에 퍼졌습니다. 낯선 땅에서 다시 손을 맞잡은 순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그 장면은 곧 전 세계 방송에 실렸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윌은 현 시대의 영웅이에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한 가족의 생명을 구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제 말에 기자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윌의 인터뷰도 이어졌습니다. 작은 손을 내밀면 때로는 그 손길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게 된다고 생각해요. 선의를 보세요.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잖아요.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보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방송 촬영이 끝난 이후에도 저는 윌의 가족과 시간을 보냈어요. 그들의 가이드를 받으며 눈앞에 펼쳐진 끝없는 초원, 해변가에서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에 매료되었죠. 무엇보다 광활한 자연에 마음이 뺏긴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겠다. 이 땅에 뿌리 내리겠다. 한국으로 돌아와 이민 준비를 시작했어요. 몇 년 후 호주로 이민을 간 저는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한인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바닥을 쓸며 온갖 허드레시를 했어요. 손이 갈라지고 허리도 아팠지만 탈북 당시 고통을 떠올리면 그 어떤 고생도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고생이야 뭐. 아오지에서 돈도 못 받고 노동할 때에 비하면 천국이지. 독한 마음으로 버텨냈어요. 몇 년 후에는 한인 커뮤니티의 도움으로 직접 한인 식당도 오픈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언니 선아와 남동생 선호도 차례로 호주에 합류했어요. 세 남매는 힘을 모아 식당을 키워갔고 마침내 5개가 넘는 직영점을 가진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성장시켰어요. 간판에 불이 켜질 때마다 그 불빛은 곧 자유와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지금 저는 유학생이었던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아이 둘을 낳고 살고 있어요. 꿈에 그리던 호숫가에 자리 잡은 수영장이 딸린 넓은 2층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물결처럼 울려 퍼져요. 아오지에서는 상상조차 못했던 삶이죠. 이러한 성공의 순간에도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옥수수죽조차 먹지 못해 해골처럼 야위어 숨을 거둔 미양이의 어머니.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도 굶주림을 참지 못했던 미양이의 아버지. 다른 나라 개, 달보다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야 했던 셀 수 없이 많은 북한 사람들. 그 기억은 평생의 상처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대표가 된 지금도 저는 명품이나 사치품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같은 돈이라도 생명을 살리는 더 가치 있는 곳에 쓰일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윌 터너 씨의 말을 늘 가슴에 품고 있거든요. 한 명에게라도 작은 손길을 내밀면 더 많은 이들에게 손길이 닿는다. 그 신념으로 저는 탈북민과 생계가 어려운 이민자들에게 꾸준히 기부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매달 제 수입의 일부를 떼어놓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고요한 저녁, 저는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었던 탈북 여정을 떠올려 봅니다. 두만강 건널 때 달빛을 가려준 구름, 가라앉던 배에서 그물로 구해준 고기잡이 배, 그리고 미얀마 감옥 앞에 기적처럼 나타난 윌 터너 씨까지. 저에게 어떻게든 살아남으라는 하늘이 내민 손길이 아니었을까요?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기적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아이들과 한바탕 전쟁을 치렀습니다. 아오지에서 사춘기도 없이 컸던 저와 다르게 사춘기로 반항하는 자녀들과 투닥거리는 평범한 하루가 정말 소중합니다. 엄마, 짜증나. 하고 소리치는 딸을 보면서도 웃음이 나와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니까요. 목숨 걸고 얻어낸 자유, 그 값진 삶을 온전히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하늘을 향해 감사 인사를 드려요. 할아버지, 저희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윌 터너 씨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나라에 잘 정착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북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미양이 어머니처럼 굶어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아직도 그 참혹한 현실이 당연하다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마치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찾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때까지 저는 이 자유로운 땅에서 제가 받은 소중한 손길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감동을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었다면 더욱 기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